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고급차의 대명사 렉서스가 완전 쓰레기 같은 차가 3대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차들은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심각한 오일 소모, 치명적인 엔진 고장, 리콜과 불만 사항 등으로 인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BA의 DSA에 따르면 저는 이런 차들을 제일 싫어하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모델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렉서스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누구나 가끔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패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렉서스 차량 전문 정비사로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들의 불평을 계속합니다. 분명 공통된 문제가 있지만 이 차들은 정말 좋은 소형차입니다. 이 차들은 빠르고 훌륭한 V6 엔진을 탑재했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쓰레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렉서스 IS250 완전한 쓰레기입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 저는 IS 모델 세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멋진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차는 다양한 엔진을 탑재한 컴팩트 세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신 세대의 IS350은 아마도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 중 하나, 아니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그렇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마음이 아프지만 IS250은 피해야 할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NHTSA에 따르면 이 차와 관련된 불만이 약 938건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는 252건, 2007년에는 무려 282건의 불만이 접수된 것을 보면 이 특정 연식들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리콜을 기준선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리콜이 제조사의 문제 해결 노력만을 의미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품질 관리 부족의 증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다면 리콜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차량 구입 시 문제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콜은 문제가 곧 발생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제조사들이 대충 만들고 우리를 그냥 순진하게 여기면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문제를 겪게 내버려둡니다. 그들이 직접 겪어보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런 태도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업계에서 여러 번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브랜드, 예를 들어 포드 같은 브랜드는 리콜이 유독 많고 다른 브랜드는 리콜이 적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자동차들은 많은 경우 리콜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차량이 공장을 떠날 때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형 모델은 13건의 리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형 모델은 무려 8건의 리콜이 있었는데 이는 이 렉서스 IS 세대가 전체 라인업 중에서 고장과 리콜 밀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문제는 에어백처럼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 차량들은 타카타 에어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백이 의도치 않게 터지며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렉서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BMW나 램, 다지 같은 차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타카타 에어백은 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해당 모델에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대시보드나 소재 품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장나거나 내부 부품이 녹고 마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는 원가 절감형처럼 느껴집니다. 1992년식 포드 차량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초기 세대 집분사 엔진인 이 2.5리터 V6 엔진은 심각한 카본 축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본이 쌓이기 시작하면 밸브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일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제 카본이 링을 맞고 PCV 등 다른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일을 태우기 시작하고 차량은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이 엔진들은 원래 출력이 낮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해지면 상황이 악화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정말 거친 녀석이죠. 오일 누유, 연료 시스템 문제도 모두 추가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덜컥거림이나 빗서스펜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약해 보인다고 불평했고 서스펜션 부품들도 특히 뒤쪽에서 덜컥거리거나 소음을 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정비사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 부분이 브랜드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브랜드 전체 인식에 영향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렉서스가 견고한 제품을 만들어도 예외와 실패작이 있는데 이게 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렉서스 IS250에는 악명 높은 엔진 중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4GR FSE 2.5리터 V6 엔진인데 이건 정말 피해야 할 엔진입니다. 이 엔진들은 심각한 카본 축적 등 문제를 일으키며 연료 분사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설계 문제로 기본 청소나 호두 블라스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곧 다시 카본이 쌓여 막히기 때문입니다. 출력이 떨어지고 아이들링이 거칠어지며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카본 오염으로 인해 호두 껍질 블라스팅이나 인테이크 분해 같은 값비싼 흡기 세척이 필요해지고 밸브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엔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많은 최신 직분사 엔진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예시이자 사례 연구입니다. 여기에 터보 차저까지 추가하면 오일이 쿠킹되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오일과 흡입 공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카본 침전물이 쌓여 점점 더 악화됩니다. 오늘날 업계에서 오직 직분사만 사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왜 많은 DS 시리즈 엔진이나 렉서스에서 생산하는 많은 엔진들이 포트 분사와 직분사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포트 분사는 실제로 밸브 뒷면을 세척해주기 때문에 많은 카본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결 비용입니다. 10달러짜리 말을 100달러짜리 안장을 얻는 것과 비슷하죠. 카본 문제 해결에는 2~3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2~3년에 한 번씩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눌리면 녹거나 휘어지고 망가지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2,000달러 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원은 대부분 오래전에 끝났고 보증기간도 이미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차량들의 6단 변속기는 특별히 문제가 많지는 않았고 이 차량들에서 사륜구동과 후륜구동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실용적이었습니다. 2.5리터 V6 엔진 이 제대로 작동하고 카본이 쌓이지 않았을 때조차 최고 출력이 204마력밖에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이었죠. 그래서 약간 둔하고 좀 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터당 최소 100마력 이상을 내는 엔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출력면에서 많이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현대 기술과 비교한다면 자연흡기 방식으로도 최소 250에서 300마력은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비 이력도 좋고 최근에 월넛 블라스팅까지 해서 모든 게 괜찮은 차를 산다면 어떨까요? 사야 할까요? 아니요. 긴 답변을 드리자면 이 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만약에 당신이 직접 정비하는 걸 좋아하고 손에 기름 묻히는 걸 신경 쓰지 않으며 모든 작업을 직접 할 수 있고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을 기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렉서스를 찾는 일반 소비자라면 이 차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직접 모든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렉서스 차량 중 최악이며 최악의 적에게도 권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운전 경험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익소디카 플레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처럼 굿즈를 바로 구입하세요. 클릭하고 링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델은 특히 후속 세대에서 제가 꽤 좋아하는 차입니다. 후속 모델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든 걸 바로잡았을 때쯤에는 그 차는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차는 네도어 세단으로 BMW 5 시리즈와 직접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고 완전히 아름답죠. 그런데 뭔지 아세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GS300과 이후에 GS350 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정말 바퀴 달린 쓰레기 봉투 수준이었고 말 그대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2006년에는 불만 신고가 60건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요 엔진 리콜과 쏟아진 불만과 리콜 건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 모델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IS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는 렉서스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게 분명합니다. 의도치 않은 가속, 전기적 문제, 조향 및 제동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안타깝게도 엔진 문제도 있었습니다. 포드나 3기통 터보 엔진을 단 GM이 아니라 심각한 만성 엔진 문제가 있는 렉서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엔진 중 하나는 3리터 V6 엔진인 3GR FS입니다. 이 엔진은 대형 또는 중형 세단에 적합하게 245마력만을 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3.5리터 V6 엔진인 EGR FSE도 있습니다. 최대 306마력까지 만들어냈는데 이는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 옵션과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연비도 합리적이었고 모든 재원상으로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8,000달러에 달하는 엔진 리빌드 비용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치명적인 밸브 스프링 고장과 심각한 오일 소모 문제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경우 엔진 전체를 완전히 리빌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인 VBTI의 경우 액추에이터 볼트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1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오일 누유, 타이밍 체인 문제도 흔했습니다. 사실상 많은 후기형 렉서스 차량에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VBTI에 사용되는 오일도 대부분 고압으로 작동하며 엔진 오일과 공유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 중 하나가 자주 터져 오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오일 없이 작동하게 되고, 차주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왔네? 라고 알아차리기 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로드 노크 소리가 나기 시작해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요즘 렉서스 차량들은 전기장치나 인포테인먼트 문제 같은 다른 문제들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삐걱거림이나 덜컥거림 같은 소음도 있었습니다. 렉서스에서 진짜 만성적인 엔진 문제를 찾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 엔진들은 그렇습니다. 예전 3리터와 3.5리터 엔진이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완전히 새롭게 나온 3.4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에서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 새로운 렉서스 차량들인 GX550과 LX600에서요. 하지만 저는 이 차량들을 무조건 피해야 할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차량들은 최신형 렉서스 모델이며 저는 아직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최신형 렉서스 차량 소유자들이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으며 실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속 입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엔진이 조금 약해서 강한 토크 조건에서 비틀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틈과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베어링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새로운 3.4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봤던 3리터와 3.5리터 V6 엔진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다루기 전에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짜 근본 원인들을 제가 정리해놨으니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렉서스는 항상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 중 하나는 렉서스 NX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특정 구동계가 아니고 이후에 나온 NX 모델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2.5리터 직렬 4기통 엔진과 ECVT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이 모델은 현재 가장 신뢰받는 렉서스 중 하나입니다. 이전 RX에 들어간 3.5리터 V6 엔진에 듀얼 포트와 직분사 연료 분사 시스템을 조합한 모델도 지금까지 나올 렉서스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축에 듭니다. 과거 GX에 쓰인 4.6에 4.7L V8 엔진도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델은 2015-2016년식 렉서스 NX 200T입니다. 이 차량들은 치명적인 고장은 아니지만 평균 이하의 신뢰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곧 몇몇 잘 알려진 엔진 계통의 고질적인 고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정비사 친구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2016년식 NX 200T는 정말로 피해야 할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흔한 문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렉서스와 토요타는 이런 문제가 자주 있습니다. 또 이 엔진은 오일 소모가 심하고 굼뜸, 터보레그도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설계상의 문제였고, 일부는 많은 오너들의 기대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실망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의 변속이 거칠고 덜컥거리고 확실히 럭셔리 자동차 세그먼트의 많은 차량들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더 부드러운 변속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시승한 뒤 이런 쓰레기는 필요 없다며 변속기가 가장 좋았던 BMW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ZF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6단 변속기에서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있는 렉서스에 들어간 엔진은 2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으로 8AR-FTS라고 불립니다. 이 엔진들은 오일 소모가 심했고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피스톤링 자체와 전체적인 오일 컨트롤링에 있었습니다. 텐션이 낮아서 상황이 더 나빠졌죠. 리어 메인실에서 오일이 뒤쪽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25년 동안 뒷마당에 방치된 1973년식 포르쉐 911처럼 말이죠. 가속 페달 반응이 나쁘거나 망설임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주행성, 신뢰성, 인체공학에 모두 영향을 줬고 전기적 문제도 약간씩 있었습니다. 일종의 삼중 위협이었습니다. 터보 문제는 $5,000로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죠. 부품 자체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심한 오일 소모는 사실상 피스톤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링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비사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헤드를 분리하고 기본적으로 새 링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공짜도 아니고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 해결에 고객이 3,000, 5,000달러를 썼습니다. 이 차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심한 오일 소모 때문에 카본이 많이 쌓이고 여러 부분이 막히거나 오염돼서 결국 차량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륜구동, 사륜구동 선택과 6단 자동 변속기 덕분에 기본 요소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기 모델들은 턱이 거의 없고 약간 윗니가 피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관이 그렇게 멋지진 않았죠. 저는 NX 시리즈 후기 모델의 변화가 정말 좋았지만 초기 모델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터보, 신뢰성, 엔진 트러블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이 차는 정말 피해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터보 엔진의 235마력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요즘 나오는 메르세데스 벤츠 C300 도 242마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차량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를 고를 때 이런 핵심 요소를 다른 곳에서 본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신기술의 조기 도입은 늘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분사 방식은 IS250이 먼저 도입해 큰 대가를 치렀고 여기에 터보 차저도 추가됐습니다. 그들은 터보 문제, 주행성, 비용, 피스톤링, 터보 자체,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네, 좋지 않죠. 이런 것들 모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항상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기여하는 요인은 모든 주요 변화의 첫 세대라는 점입니다. 어떤 중요한 모델 변경이든 새로운 대형 엔진, 새로운 변속기,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설계 등은 보통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러분은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실험용 쥐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때때로 부품 공급망에 있습니다. 부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여러분이 공장에서 모든 조치와 예방책을 취하고 있더라도 해외의 다른 제3자 공급업체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종종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 밸브 스프링도 외부의 제3자 공급업체에서 조달된 것이었죠. 그래서 품질 관리는 종종 제3자 공급업체에 달려 있습니다. 부품 문제는 종종 그런 곳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고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특정 제조업체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그 공급업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새 렉서스 구매 시 이런 점들을 꼭 자문해보세요. 저기 세대의 새 렉서스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 차들을 살 것이고 아마 올해 26년에 제가 살 유일한 새 차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기 있는 BMW들만이 제가 살 유일한 BMW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경쟁 차종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BMW는 보통 더 나은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